자,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사무국장 문아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 세미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100조 원 투자로 1000조 원 만들기, 강대국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박창기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00조 투자해서 1000조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만드느라고 3일 동안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될 것 같아요. 한번 이 얘기가 설득이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죠. 자,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해서 GDP를 과연 1000조 원을 늘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연봉 8천만 원짜리가 30만 개가 생기고, 그다음에 실업자의 거의 절반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단히 도전적인 그런 과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GDP가 한 2,500조쯤 되는데 GDP를 매년 성장률을 한 1.1% 이상을 더 추가로 늘리면 30년에는 2,900조, 그 연장선으로 3,100조까지 가서 1인당 5만 달러의 강대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전략으로, 국가 전략으로 강대국까지 한번 가보는 로드맵을 상상해보자, 그런 뜻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미션 임파서블이죠. 근데 한번 이걸 해보자. 제가 어렸을 때 저 톰 크루즈 닮았다 그랬거든요. 맞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번에 그 K 이니셔티브라고 그 민영배 의원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그 관심을 끌었고요. 여기 보면은 누구나 AI, 반도체 TSMC, 퀀텀 점프, 그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뭐 이런 아주 대단한 좋은 계획들을 세웠고, 이것이 이제 지금 정부의 하나의 그 중요한 1호 공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지금 최근에 밝혀졌는데 71조 원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산업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쭉 했는데, 제가 이거를 쭉 분석해 보고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바꾼 게 100조를 예산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산했는데요. 이걸 이제 오늘 왜 제가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될 것이고, 이 예산을 쓰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제가 오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있죠. 그 각 산업별은 좀 올렸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좀 올렸고, 그다음에 행정과 관련된 거는 조금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AI나 데이터 벤처 쪽은 제가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런 토론을 거쳐 갖고 보다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해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분배해야 될까? 지금 100조라는 자금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건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예산 작업하시는 분들은 1조 원도 빼기 힘들거든요. 근데 매년 20조 원을 빼갖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 굉장히 어렵죠. 그럼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국가 예산을 배분해야 될까요? 이건 퀴즈, 여기 저 앞에 Q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퀴즈란 뜻인데요. 이 퀴즈에 잘 답변하시는 책이 이거 아주 인기 있는 책인데 드릴 겁니다. 자, 혹시 뭐 생각나시는 분? 자,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 우리 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벌어줄 분이죠. 아니 뭐 공무원들이 돈 버나요? 뭐 우리 정락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국민의 복지, 삶의 질의 향상. 우리 유 교수님은 그 돈 많이 벌어주는 거. 근데 저는 사업가 입장에서 투자된 예산에 대비 얼마나 많은 GDP를 만들어내느냐, 요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각각의 이런 한 20개 정도 되는 그 항목을 과연 이렇게 투자했을 때 얼마나 GDP가 증가할 것인가를 한번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각각의 산업에서 방위산업, 조선업, 뭐 원자력, 바이오, 로봇 이런 데서 각각 5조 원을 5년간 투자했을 때 각각 한 50조 가까이 부가가치가 생긴다.
부가가치가 곧 GDP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이렇게 나오고 행정 분야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누구나 AI하고 AI 벤처 쪽에서 대단히 큰 GDP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갖고 다 합해서 1,004조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설득이 될지 우리가 한 1년에 20조씩 5년간 100조를 투자하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7대 그 빅테크들이 투자 규모가 매년 제가 얼마 전에 만든 건데요. 올해 한 500조 정도 투자합니다. 투자만. 내년에는 한 600조 가까이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320빌리언 달러니까요. 이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까지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 많이 있겠지만 아마 이 사람들의 이 대부분의 투자는 인공지능 투자고 이 중에 거의 반 이상은 데이터 센터 그 투자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H100 기준으로 해서 재작년에 100만 개, 작년에 200만 개, 올해 400만 개, 내년에 한 700만 개 정도가 생산돼 갖고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해 1.8조 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년에 20조 만드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식으로 조금 투자해 갖고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사업을 아주 획기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 여기도 이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전 세계 2등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걸 하면. 약간 넌센스 퀴즈긴 한데 없으신가?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빅테크의 본사들을 한국으로 다 유치하면 되겠죠. 아일랜드가 그렇게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잖아요. 싱가포르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아주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금년도 6월 25일 나토 정상회의가 브뤼셀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위기와 위험과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도 초대가 됐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 주제는 방위비를 지금 한 2% 정도 쓰고 있는 거를 2, 3% 쓰고 있는 거를 최소 3%, 5%까지 올려라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유럽 모든 나라한테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거 이제 수긍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죠. 그래갖고 미국은 한 3.5%, 독일이 한 지금 2% 쓰고 있는데 3% 이상, 프랑스가 한 2몇 % 쓰고 있고, 폴란드는 한 4%, 5% 쓰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보다 그 국방비를 2배 이상 올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나토 회담에서 핵심 과제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국방비가 지금 한 1,700빌리언 달러, 2,500조에서 2,300빌리언 달러로 한 800조 정도가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가 이제 군비 경쟁을 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위험이죠.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한 50% 가까이 올려야 됩니다. 어쩌면 여성도 군대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리고 방위비 분담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한 점은 우리나라가 아마 무기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정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한 20조 정도 무기 수출하고 있는데 한 60조, 70조까지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지금 한 4위권인데 3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 2위권의 무기 수출 국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무기 수출이라는 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무기를 사간 사람들은 30년간 그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면서 부가가치를 추가로 생산하고 게다가 동맹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무기를 사간 나라들은. 그러니까 굉장한 그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다가 인공지능을 보태주자. 기존의 그 전쟁 무기에다가 한 5조 정도, 1년에 1조씩 5조 정도 인공지능 기술을 보태면 거기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논조고요. 그렇게 했을 때 GDP 증가 효과가 약 한 50조 될 것으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자리가 한 4만 개 증가한다고 계산했는데 계산 근거가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건데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논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세계 무기 시장 규모에다가 한국 수출 계약 추정하고 수출 계약의 약 25%가 부가가치고 거기에다가 승수 효과가 약 2배 되면은 GDP가 1년에 1.6, 3.2 해갖고 총 한 50조 정도의 부가가치가 증가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GDP입니다.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약 40%가 인건비고 그 40%의 인건비를 8천만 원으로 나누면 그 고용의 숫자가 됩니다.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 자료들은 그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K9 자주포라는 것이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됐고 이 자주포 분야는 전 세계 마켓시어가 한 60%가 넘습니다. 매년 20조 가까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이 탱크도 거의 세계 최강이죠. 그다음에 천무라는 포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비행기 그다음에 새로 나온 이 스텔스기까지도 세계 거의 최강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무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 피터 틸이라는 벤처 기업가가 만든 건데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서 1년 만에 6배가 올랐죠. 그래갖고 삼성전자를 능가했습니다. 지금 약 500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는데요. 이 회사가 뭐냐?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을 열심히 접목한 SI 회사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갖고 전통적인 무기 회사들이 럭키드 마틴이나 레이션, 노스트롭 그루만, 보잉,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한 50조, 70조 매출을 하는데 불구하고 시총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그 팔란티어는 한 500조 원의 시총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의 특징이 그 전쟁 시스템을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J.D. 벤스라든가 이 사람이 팔란티어 창업자인 이제 피터 틸이죠. 저 사람이 J.D. 벤스 부통령이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은 그 페이팔 마피아로서 이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1년 만에 얼마인가요? 이게 한 5배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최근에 LIG 넥슨도 엄청나게 오른 게 바로 이 전 세계적으로 무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것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긴다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산 그 ETF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관련해서 5조를 투자해서 투자 대비 10배 효과가 5년 만에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과 친해져야만 이게 됩니다. 미국과 친하지 않으면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골든돔이라고 하는 한 3,000조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주전쟁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삼성도 우주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관련해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중국에서 만든 배나 중국이 소유한 배는 배에 들어오면 한 30억씩 페널티를 물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고요. 금년 4월 달에 발표했고, 그래갖고 이런 제도를 통해 갖고 약 입항료를 40억 원을 물리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배나 중국의 소유한 배는 제재하겠다 이런 겁니다. 중국의 조선업이 지나치게 덤핑해갖고 세계 질서를 허트리트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견제하는 건데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세계적인 조선의 어떤 발주 금액이고 예상인데 이것이 그런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중국은 침체되고 한국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32빌리언 지금 한 50조에서 한 120조까지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선업 관련해서 역시 거기에다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듯이 여기다 인공지능을 세게 넣자. 인공지능을 넣으면 설계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고 관리를 훨씬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생산 관리를 잘해갖고 원가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갖고 약 5조 원 투자해서 GDP 제가 계산한 거는 약 한 45조, 약 10배 가까이 효과가 나온다고 제가 계산했고 이 자리가 약 3만. 그래서 조선업 관련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미국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의 군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해갖고 핵심 주제가 미국의 그 선박을 좀 제조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미국이 선박을 약 50조 원씩 30년간 1,500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생산한 능력이 없어서 한국에 맡기는 겁니다.
각 배별로 항공모함, 뭐 전략 잠수함 이런 것들을 5,700이니까 한 얼마인가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1년에 한 250조씩 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그다음에 이런 구축함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해야 되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민감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인공지능까지 해서 경쟁력을 높이면 역시 이것도 약 5년간에 5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거에 관한 계산이고요. 그래서 미국 군함도 역시 물론 미국하고 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확대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은 그 GPU가 돌아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엄청난 전기가 소모되는데 기존의 전력 갖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200기가와트, 그러니까 발전소 한 150개를 져야 됩니다. 그렇게 짓기로 결정됐어요. 그다음에 인도 뭐 각국도 짓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질 수 있는 기술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바카라에다가 진 것이 한 4빌리언 정도 들었고 그 후에 진 것들이 너무나 원가가 비싸고 납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프랑스가 2등인데 프랑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 우리나라가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급격하게 자란 이유는 우리나라가 꾸준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적고 운영했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센서와 컨트롤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IT적으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추가로 결합하면 경쟁력이 엄청나게 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저는 한 5조 원 투자하면 한 40조 원 정도 가치가 추가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중국행 원전 설비 수출을 미국에서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전 건설 회사 나라인데 여기에 핵심 부품들이 다 미국에서 나갑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못 나가게 하면 중국이 원전을 좀 더 이상 질 수도 없고 관리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분야도 한 5조 원 투자해서 한 40조 원 정도의 새로운 GDP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이오 제약은 알다시피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가 그동안 더 많은 발전을 해서 이번에 그 노벨상도 받았죠. 그래갖고 신약 개발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알파폴드라는 건데 5년 내지 10년 걸리는 신약 개발 과정을 10분의 1로 단축하는 그런 그 기술을 좀 인공지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이제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있는데 그래서 2030년까지 약 28조 원의 새로운 시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가 또 대한민국이 제법 잘하는 분야입니다. 그래갖고 여기도 역시 인공지능을 추가로 투자하면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매년 1조씩 5년간 5조 원의 추가 투자라면 약 한 10배 정도 추가 GDP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추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드론 2차 전지 산업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고 커진다는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뭐 거의 세계 1, 2등을 다투는 분야죠.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추가되면 획기적인 그 생산성과 그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5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면 아마 50조 가까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AI 반도체 시장은 뭐 다 잘 아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막 500조, 700조까지 매년 이제 생산되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HBM에서 약 한 5%,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제품에 우리 하이닉스가 5%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도 엄청난 거죠. 지금 새로 나온 게 이제 블랙베리라고 하는 건데 H백의 약 성능이 5배 내지 10배 되는 것이 한 3천만 원에 지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획기적인데 보면은 올해 한 하이닉스가 한 5조, 7조 정도 하다가 앞으로 한 40조까지 매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분야도 추가로 인공지능으로 국가가 5조 정도 투자해두면 추가 이익을 한 50조, 60조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여기도 역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또 최근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숨가쁘게 지금 방위산업, 조선업, 미군, 함정, 원자력 발전, 바이오, 로봇, 반도체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제가 계산한 게 거의 설득력이 있나요? 있는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약 한 5조씩 각 권역에 5군데 추가로 해서 여기에 민간 자본까지 해서 한 20조짜리 투자를 5군데 만드는 게 이제 합당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약 한 3조씩 투자했는데 더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급합니다. 딴 데는 막 100만 개씩 막 500조씩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15조도 투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에는 영광 원전 근처에다 짓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건 전기 문제입니다. 전기가 부족합니다. 영남에는 울진 원전 근처에 짓고, 근데 충청도, 경기도 이쪽은 어디다 줘야 될지 아직 입지를 정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전기 공급을 확실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은 인공지능을 돌릴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문제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착공을 해도 준비하는데 2년 가까이 걸리고 착공해도 4년 걸립니다. 지금 시작하면 5, 6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거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빨리 질 수 있도록 허가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군데에 25조, 각 5조씩 추가 투자해주면 한 27조, 1.4배의 그 추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거는 절대 필수 불가결한 거기 때문에 시급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우리 이승건 의원도 하셨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원자력 연구소를 만드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새 정부는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 관련 투자가 상당히 있는데요. 연구소, 퀀텀 연구소, 보안 주권 같은 거를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조로 해놓은 걸 제가 5조로 줄였습니다. AI 행정 플랫폼 하는데 왜 15조나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조로 줄였습니다. 그게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쭉 보면 이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이쪽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적은 것 같지만 중요한 인프라고, 이쪽은 그 크게 인프라는 없지만 어떤 행정 시스템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거고요. 핵심은 바로 이쪽입니다. 누구나 AI, 소버린 AI, AI 벤처 육성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를 조금 연장해 보면 누구나 AI가 무려 300조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소버린 AI가 20조, 그다음에 AI 벤처 육성이 한 240조 원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소버린 AI라는 거는 주권을 가진 AI,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 문화에 맞게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소버린 AI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이재훈 작가님이 조금 이따 그 분야 발표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강원 대표께서 이제 기술을 발표해 갖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국의 고유한 소버린 AI를 만들자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아사달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졌습니다. 아사달이 뭔지 아시죠?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래서 이재훈 작가님이 이제 굉장한 그 토정 비결을 만들어서 300만 부 이상 파신 그런 한글 언어에 대해서 30년간 연구하신 분이고, 이런 책을 써갖고 대단한 노력을 하셨고, 아사달이라는 거는 옛날 5,000년 전에 나온 것이고, 이 5,000년 전에 아사달 지역에서 우리 말이 생긴 거죠. 한글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우리 말은 5,000년 전에 만들어서 갈고 닦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제가 이런 것도 좀 해봤고요. 우리말의 원천.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AI가 있죠. 이게 이제 브랜드를 누구나 AI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8세 이상 2천만 명에게 모든 사람에게 1년에 10만 원씩 바우처를 쓰게 하자.
그러고 갖고 국산 LLM을 쓰게 하자. 우리가 지금 챗GPT에 3만 원씩 쓰고 뭐 여러 가지에다가 막 10만 원, 20만 원,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씩까지 쓰고 있는데 한국 고유한 거에 쓰도록 하자.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근데 정부가 공급까지 주도하려고 그러면은 확실히 망할 거기 때문에 수요만 창출해주고 바우처로 그 사람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해갖고 여러 회사가 경쟁해서 좋은 그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직접적인 GDP 효과는 약 16조 원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전 국민 2천만 명이 인공지능을 쓰면 이 노동자들의 그 생산성이 3% 4%까지 계속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277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GDP에 반영되는 것이고 그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GDP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서 전 국민이 가급적 쓰게 하면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잘 쓰는 우리 국가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벤처기업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씩 바우처를 주는데 Q라고 써 있죠. 질문. 뭐 재밌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 그 의무를 다한 사람한테만 주고 의무를 다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바우처 주지 말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사람 안 주면 될까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저는 선거 안 한 사람만 안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이 분야가 오늘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그 유니콘 1000개를 육성하자. 이게 이번에 민주당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니콘이라는 건 1조짜리 회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1000개만 만들어도 1000조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GDP가 30% 늘어 20%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국 엔젤 투자협회에서 제안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건데 이거를 만드신 분이 이제 고영하 회장님이라고 저는 이분을 이 세대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2013년도에 만들어서 팁스라는 건 뭐냐면 그 엔젤 투자자가 예를 들면 뭐 그 벤처 기업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면 그 정부가 매칭 밴드로 1억을 투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거의 혼자 만드셔 갖고 지금 한 10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예산이 한 1.6조 투입됐는데 지원 기업이 3,700명, 고용이 3만 명 창출됐고 그로 인해서 17조 원이 투자를 받아갖고 회사 가치가 100조 원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 2조 원 써갖고 100조의 시장 가치를 만들었다.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적인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조 정도 쓰자. 앞으로 한 5, 6년간. 그렇게 되면 한 200조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수천 개 회사 중에서 그 유니콘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밸런스 히어로, 신용 데이터, 리멤버, 루닛, 제가 쭉 수아랩 이런 것들이 이미 2천억 단위의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회사 가치가 1조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뭐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들이 다 벤처 스타트업에서 생겼듯이 우리나라도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공지능 그 어떤 큰 빅테크들이 여기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개척하신 분이 고영하 회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그 상장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했을 때 약 한 200조 이상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긴다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잘 돌리려면은 중소기업 청장을 누가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영하 회장님이 추천하시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김동신 샌드버드 대표인데 유니콘을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었고 인공지능의 대가입니다. 45세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새로운 바람이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국회에서 강연한 마지막 부분이 시간 관계상 좀 짧아서 다시 제작해서 편집한 내용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21가지 사업의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항목별로 투자 금액과 GDP 효과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고요.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정부 예산 규모가 5년간 약 100조가 되고 GDP 증가가 8년간 1,004조 원이 되는 것을 연도별로 표현했고 일자리가 33만 개에서 40만 개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GDP 증가가 현재 1%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약 2%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AI 100조 투자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1년에 한 3.5 내지 3%까지 성장이 돼서 추가 성장률이 1.1 내지 1.5%가 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로 나누고 그다음에 환율이 약간 강세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도에는 1인당 GDP가 4만 5천 불, 33년에는 1인당 GDP가 5만 불이 넘어가는 강대국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5년간 100조 투자로 1000조를 만들 수 있다. 일자리를 3, 40만 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1인당 5만 달러의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초두에 던진 화두를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년 20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5년도 국가예산이 677조, 지방예산이 326조인데 중복되는 것 151조를 빼면 852조 원이 국가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대충 계산해 보면 비정규직 200만 명을 포함해서 400만 명이 약 한 200조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복지와 연금과 부대 비용 최소 50%를 더하면 한 300조 원 이상의 그 예산이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된다는 것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될 것이고 공무원의 생산성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공무수를 10% 감축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10% 감축만 하더라도 30조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부와 행정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원점으로 검토해서 각 예산과 조직의 GDP 증가 효과와 행정 편익 증가 효과를 측정해서 정부 조직과 예산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인원 배치와 요선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해서 인간 개개인의 노동과 학습이 크게 변할 것이고 직업과 기업 같은 인간의 조직 그리고 국가 운영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초급 변호사가 대규모로 배급되고 있고 고용의 축소로 대다수가 실업자가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기본 고소득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 이런 말까지 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임명되신 김용범 전 재경부 차관께서 정책실장으로서 경제성장수석과 사회수석과 그다음에 미래기획수석,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중책을 맡으셨는데 이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어,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지나치게 공공이 주도하려고 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되니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K 이니셔티브를 수정 보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AI부 신설에 5조 원 투자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AI 행정 플랫폼에 15조 투자하겠다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하면은 10배의 GDP를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완전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AI 행정 플랫폼 제작의 한 가지 원칙을 제가 어,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백 가지의 정보 확인과 증명서가 수백 개의 다른 정부 홈페이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개의 홈페이지에서 모든 정보와 증명서가 발급하도록 하는 통합 온라인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영국은 gov.uk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수백 가지의 서비스와 증명서를 한 사이트에서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을 했고,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으면 이게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범 차관께서는 지난 재경부에 계실 때 암호화폐 관련된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해시드 리서치에 계실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에 대한 주장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발행하면 원화의 국제화가 가능하고, 시니어리지라고 하는 화폐 발행 차액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사우디에 있는 젊은이들이 케이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거기에서 생기는 달러로 우리가 사우디 석유를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ETF를 허용하면 현재는 한국인이 미국의 증권회사에 가서 ETF를 사서 외화가 유출되는데, 국내에서 증권회사가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면 이것이 국내에 국부로 쌓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는 암호화폐 선물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외국의 거래소에 가서 많은 거래를 하는데,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STO와 RWA, 세큐리티 토큰이죠. 증권형 토큰과 리얼 월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허용해서 앞으로 증권과 실물 자산이 그 크립토화돼서 거래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지나친 과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거래소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인공지능과 암호화폐를 결합하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빅테크가 태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매그니피션트 7에 필적할 만한 AI 크립토 빅테크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고, 이 출현이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마련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두에 설명드렸던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화두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100조 원 예산을 아주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고 유니콘을 1000개를 육성하면 인공지능 3대 강국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레포트라는 것이 지난달에 나왔고, 또 트렌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보고서가 5월달에 나왔는데, 메리 미크라고 하는 전설적인 그 연구자가 발표한 것이라서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지금 불과 한 3년 남짓 만에 라지 랭귀지 모델 사용자가 무려 8억 명이 넘어갔고, 그 사이에 그 인공지능 제작 원가가 99%가 떨어지는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수익이 200빌리언 달러에서 350빌리언 달러로 획기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 그 의료 관련된 장비에도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것이 시대적인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딥시크라는 작품이 나와서 다른 미국과 급격하게 그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AI와 상관없는 IT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AI와 연계된 AI 일자리는 무려 2018년에 비해서 448%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들을 좀 실증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고, 게다가 지난 10년 사이에 그 미국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도 인공지능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한국은 인공지능의 3대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구글의 전 CEO인 에릭 슈미트, 아주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죠. 이분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한국은 교육과 기업 구조의 경직성 때문에 AI 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이분이 뭐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위상을 보면 인공지능 분야 투자는 11위권입니다. 미국의 뭐 2%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미미한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이나 호주나 아랍에미레이트보다도 투자가 작은 나라입니다. 3위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개발된 모델은 그것도 역시 10위권 밖이라고 보입니다. 미국, 중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 홍콩, 독일에 우리가 더 미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용자의 숫자도 한국은 10위권 밖입니다. 오히려 인도, 인도네시아는 물론 베트남, 파키스탄보다도 사용자가 적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10위권이라고, 10위권 밖이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데이터 센터의 그 건설이 늦어지는 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는 4개월 만에 건설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온갖 문제로 지연되고 있고 아무리 빨라도 4년 걸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AI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전체 그 택시의 27%가 좀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심지어는 우버조차도 허가하지 않는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과연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AI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3만 5천 명이 유입되고 독일과 캐나다, 영국에는 유입되는데 한국은 무려 1,800명이 인재가 빠져나가고 이스라엘도 약 2,000명 나갑니다만 이 우수한 인재가 한국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조사는 그 스탠퍼드 AI 인덱스가 조사한 건데 링크드인의 어떤 그 활동을 기준으로 재산 거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였습니다. 참고로 페이팔 마피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금 미국의 정치까지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데이비드 삭스, 스티브 첸 같은 사람들이 모두 미국 출생이 아니라 외국 출생입니다. 남아공, 독일, 그다음에 대만 출생의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기술과 정치마저도 지금 주도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요수아 벤지오 교수, 제프리 힌튼, 얀 루큰, 데미 사사비스도 모두 외국계입니다. 프랑스계, 영국계, 뭐 중국계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박사들의 60%가 인도계와 중국계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미국은 외국의 인재를 모아서 미국의 번영을, 인공지능의 번영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한 4년 전에, 5년 전에 나온 논문이죠. 구글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을 쓴 8명, 이 알고리즘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고 이것이 최근에 챗GPT의 어떤 이론적 기반이 되는데 이것을 개발한 사람들 8명 모두 외국계입니다. 인도, 웨일즈, 러시안, 우크라이나, 독일, 뭐 폴란드, 캐나다 사람들이 구글이 이 인재들을 채용해서 이런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냈고 결국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에 종사한 게 아니라 반 이상이 벤처기업을 스스로 창업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국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국가 예산을 쓴 효과가 마이너스인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1조 원 가까이 쓰면서 수십조 원의 마이너스 혹은 수백조 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기관을 어떤 사람들은 국회라고 얘기하는데
조직된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법들을 지나치게 많이 만든다. 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조 원씩 쓰면서 30조 원 이상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로 예를 드는 것이 1년에 3조 원을 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어떤 논란과 국민의 갈등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40조 원의 예산을 쓰면서 무려 40조 원 이상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기관도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쓴 거보다 GDP를 얼마나 올리느냐, 이제 그런 모델링이 오늘의 주요 주제인데, 예를 들면 팁스 같은 경우에 거의 20배 가까운 효과를 봤다. 예를 들면 2조 투자해서 100조 원 가까운 GDP를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팁스는 1년에 현재 한 5천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 1년에 1조 원 정도로 늘릴 수는 있지만 2, 3조 원으로 크게 늘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 숫자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팁스 프로그램의 그 엔젤 투자자들도 쉽게 육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또 큰 예산을 다루기도 어렵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효과가 좋더라도 규모가 그렇게 키우기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예산의 속성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1년에 60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투자, 거의 국가 예산의 한 8% 가까이 되는 것을 투자해서 600조 원의 효과가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아이디어인데, 결국은 출생아에 대한 보조 자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59년부터 70년까지 약 1년에 100만 명씩 출산하던 것이 24년에는 23만 명으로 떨어져서 학계 출산율이 0.75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54년에는 8만 명, 84년에는 지금부터 60년 후에는 3만 명이 태어나서 불과 100년 만에 인구가 97%가 감소하는, 거의 국가가 소멸하는 자살국가라는 오명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면 어쩌면 광화문 앞에 거의 전국이 중국인들도 바글거리고 중국인이 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가 이렇게 활보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게다가 그 중국인들이 동남아처럼 상류 특권층으로 군림하면서 한민족을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이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거의 뭐 50조, 40조, 50조로 매년 썼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잘못 계산된 거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국회 예산처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면서도 마이너스 그 효과를 쓴 그 당사 부처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의 주출 방법을 완전히 뒤바꿔서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0.7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합계 출산율이 2.9로 유지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얘기하고 우리는 1이라도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합계 출산율을 1로 올린다 하더라도 30년 만에 인구가 절반으로 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지금같이 24만 명에서 쭉 올리려면 2를 넘어야 되고, 저는 2.5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한 방책으로 아주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하면 일단 주택담보대출로 6억 원 무조건 대출해주고, 아주 저금리 이자로 아기를 하나 낳으면 10세까지 매년 2천만 원씩 2억 원을 탕감해준다. 그래서 아기를 3명 낳으면 6억 원을 얻게 되는 그런 과감한 정책을 쓰고 쓰면은 1년에 뭐 예를 들면 30만 명이면 60조 원이 필요한데 이미 40조, 50조 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조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그 그러면 학계 출산율이 2.5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아기를 과연 2조 원, 2억 원을 투자해서 그
국가가 예산을 지급했을 때 과연 GDP 증가 효과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2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10배 효과가 있다고 일단 쉽게 계산해 봤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냐면 인구 한 명이 GDP 증가 효과가 약 5천만 원이고 약 인건비가 3천만 원쯤 되죠. 이것이 40년간 예를 들면 뭐 25세부터 65세까지 40년간 경제 활동을 하면 20억 원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이게 바로 2억 원 투자해서 20억 원을 만드는 10배의 효과가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또 지식 위주의 교육은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챗GPT가 엄청나게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획기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한데 창의력과 도전 정신과 협동력이 필요한 인재가 지금 취급한데 우리 현재 젊은이들이 그 세 가지 덕목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지적하신 분이 마이다스 IT의 이영우 회장이라는 분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IT 플랫폼, 그다음에 인재를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대단한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IT 회사, 이 회사는 원래 그 토목 IT를 하는 회사인데 그 그 입사 경쟁률이 1000대 1이나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개발했고 이 모델이 또 워낙 인기가 있어서 수많은 회사가 이걸 쓰게 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모델인데요. 기존의 어떤 채용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지금 한국의 중 300인 기업 중에서 무려 20%가 쓰는 그런 대단한 교육 플랫폼, 채용 플랫폼으로 어떤 세계적인 성능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분을 만나서 크게 감동했고,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과까지 완성된 이형우 회장을 교육부 장관으로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고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래서 AI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화두를 잡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부족한 자원은 인재입니다. 한국의 AI 인재들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은 100시간 동안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이유가 노동조합 문제, 비싼 전기값 문제, 미국의 관세 문제도 있지만 R&D 할 수 있는 인재, 경영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한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서 단순히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현대그룹도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그룹도 트럼프가 냉장고와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매김으로써 어쩌면 부족한 인재 문제도 해결할 겸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아주 파격적인 방법으로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이 빅테크들이 아시아 본부를 한국으로 끌어들여 보자 이런 얘기를 앞에서 농담조로 했는데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인공지능과 크립토 그다음에 수많은 세계적인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남해안의 고흥반도 여수 남해도 여기 지역에 두바이식으로 도시 개발을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구상을 해왔고 이름을 제가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순신 시티 혹은 차터 시티라고 제 이름을 줬고 제가 이 분야를 한 15년간 연구를 해서 사업화하려고 노력했고 이것을 책으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책으로 한 3년 전에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이 지역에 서울의 약 2배 되는 땅에다가 인구 500만 명을 목표로 아주 자율성이 높은 경제 특구를 만들고 자본금 100조 원을 투자해서 전체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는 개념이고요. 실리콘밸리의 기술 창업, 싱가포르의 국제금융, 어, 심천의 첨단 제조업, 보스턴 같은 대학 연구단지를 결합한 개념의 두바이식의 어떤 기업 도시를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한국인 50%, 외국의 인재들 50%를 아우르는 코스모폴리탄으로 설계하고 법인세를 15%로 소득세를 25%로 매우 낮은 세금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아일랜드가 이것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죠. 개발 주체는 한국의 공공자본과 민간자본, 국제자본 컨소시엄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면 제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대규모의 고급 일자리가 200만 명 정도 창출될 것이고 인구도 역시 2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고 GDP 증가 효과는 매년 300조 원 규모로 대한민국 성장에 5%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차터시티로 남해안 일대를 부산도부터 다리로 연결하고 완도, 완도 지역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그 해저 터널까지 연결한다면 남해안 일대가 어쩌면 세계적인 기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관광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부산, 울산, 어, 창원 지역이 세계적인 중공업 지역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조선과 무기 산업에서 떠오를 것을 생각하면 이 지역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 이순신 시티가 실리콘밸리와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금융까지 결합한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커나갈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계 출산율을 2.5로 달성하고 남해에 인공지능 국제도시 500만 명을 건설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에서 2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되신 이한주 박사, 이분이 국정 중심의 과학기술을 두고 AI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애국심과 또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우리 이한주 박사와 그다음에 김영범 차관님, 전 차관님, 실장님과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미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